맛있는 미술, 재미있는 미술, 보이는 미술, 삶의 미술 한 스푼 넣어가세요. 아트팟 8회 이번 주 아트팟이 만나러 나갑니다에서는 영화 러빙 빈센트를 만났습니다. OCI 미술관 정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오원배 개인전, 갤러리 기체에서 열리고 있는 기물 개인전 트와일라이트, 용산 전쟁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 중인 다빈치 얼라이브 천재의 공간, 이번 주 인사이드 아트마켓에서는 서울옥션 음정호 경매사가 작자미상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마지막 영상으로 세종문화회관 야외공간 큐레이팅 공간감전을 함께 찾았습니다. 아트팟 8회 시작합니다. 미술 전시를 주로 다루던 아트팟에서 이번엔 영화를 다룹니다.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영화죠. 네, 아트팟이 만나러 나갑니다. 그래서 두 분 영화 다 보셨죠? 너무 재밌었어요. 그동안 고흐에 대해서 뭐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왔지만 이것은 유화 애니메이션이라는 점에서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사실 처음에 모금을 하려고 킥스타터에서 이제 캠페인을 시작했을 때 네. 짧은 샘플 동영상을 이렇게 같이 업로드를 했었어요. 그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저도 그때 처음 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시도로만 해도 되게 신선하다 이런 평이었고 근데 저도 이제 잊어버리고 있다 영화가 나온 거죠. 세계 최초의 유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애니메이션 연출만으로만 봐도 굉장히 잘 만든 작품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셋이서 수다 떨 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고흐 작품은 좋은데 고흐를 아주 이제 신격화까지 하는 그런 마케팅 방식이 싫다. 특히 싫다고 하신 분이 계신데. 네. 네.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브랜딩이나 스토리텔링은 사실 지금 관점에서도 대단하다 싶은 수준이에요. 게다가 그때는 인터넷이라는 게 있던 시대도 아니고 정보의 전달 속도가 엄청나게 느릴 때였기 때문에 고흐의 마케팅적 성공은 정말 사례집에 들어가도 될 만한 그런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1934년에 어빙스톤이라는 작가가 러스트 포 라이프라는 책을 냅니다.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전기 소설인데 작가의 주장으로는 자기가 되게 많이 연구를 해서 썼다라고 하는데 평가는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 작품에서 반 고흐는 거의 기독교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의 태도를 계속 취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 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뒤로 갑자기 작품 가격들이 마구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1941년에 모마가 개관할 때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모마 중앙에다 걸게 되죠. 그리고 반 고흐도 인기를 얻고 모마도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반 고흐의 브랜드는 더욱더 강력해진 거죠.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런 신격화의 지점들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영화는 반 고흐를 이렇게 좀 더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기보다는 그의 작품들에 더 집중하고 있다.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참 어려운 선을 잘 지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 친구들과 같이 보러 갔는데요. 예매하면서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그 미술 전공도 아닌 친구들을 데리고 지루하면 어쩌나, 재미없어 하면 어쩌나. 근데 다행히 친구들이 다 너무 재미있었다면서. 그런데 예매하기 조금 힘들었어요. 시간이 별로 하루에 한두 번밖에 안 하니까 제발 오래오래 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영상 보면서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생전 단 한 점의 그림만을 팔았던 화가 빈센트의 죽음 후 1년. 아르망은 그의 그림을 사랑했던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빈센트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장소로 찾아가 미스테리한 죽음을 추적합니다. He was evil. He was mad. I guess you could say he was well organized. Vincent, he looked like he was all right. How does a man go from calm to suicidal in 6 weeks? Most likely he was shot. Vincent! 이 영화는 기획에서부터 완성까지 총 10년이 걸린 세계 최초 유화 애니메이션이죠.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4천여 명의 화가들 중 오디션을 통해 뽑힌 107명의 화가들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직접 그린 62,450점의 유화로 완성된 영화입니다.
도르타 코비엘라 감독과 휴 웰치맨 감독은 초상화 속 인물들과 비슷한 분위기의 배우들을 기용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네요. 또한 빈센트 반 고흐는 그 죽음도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의 죽음을 추적하는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추리소설을 읽는 듯 하는데요. 과연 고흐는 자살했을까요? Your loving Vincent. 이 영화에 대한 두 분의 솔직한 감상평을 듣고 싶어요. 별점도 주세요. 저는 95분간 작품을 되게 몰입해서 본 느낌이었어요. 보통 작품 하나 보는데 한 5분 정도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 마련인데 95분간 앉아서 계속 변화하는 그런 작품들을 보는 게 시선을 돌려서 자막 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 몰입이 됐습니다. 저는 별점 5점 드립니다. 별이 5개. 네. 이 영화 러빙 빈센트는 기본적으로는 작품에 대한 사랑이 근간이 된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고흐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가지고 영화의 스토리를 짜나가긴 하지만 사실 그게 어떻게 죽었는지 자체가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의식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는 어떤 게 좋았냐면 그 고흐가 태우한테 보냈던 편지들을 이렇게 중간중간 읽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 장면에 이제 그때 그렸던 그림들이 이렇게 애니메이팅돼서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아, 저런 걸 보고 저렇게 써서 보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이 장면들은 진짜 기억에 남겠다 싶은 장면들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만들어 사용했던 원화들을 모아서 같이 전시를 해도 되게 재밌는 작업이 되겠다라는 기획자로서는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5점 만점에 저는 3.5. 까칠하시. 저 점 엄청 잘 준 거예요. 제가 개인의 소외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지껏 작품을 해왔습니다만은 작년에 기계가 쓴 소설, 컴퓨터가 소설을 쓸 때라고 하는 그 작품이 일본의 호시 시니치라고 하는 그 문학상의 예심을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기계가 작곡을 한다든가 라고 하는 사실들은 인간의 그 고유의 그 영역인 그 감정까지 기계가 대신한다는 거에 사실은 저는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속해왔던 개인의 그 소외보다는 하나의 인간과 그 기계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인간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전시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시장 벽면에는 저런 소화전이라든가 또 닥트가 있어서 사실은 작품을 거는 데 있어서 좀 방해적 그런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러한 그 전시장 내에 있는 시각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시설들을 작품에 적극적으로 좀 끌어들여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저는 소화전 같은 것도 작품의 일부분으로 그 오픈해가지고 끌어들였고 또 그리고 그러한 그 안내 등도 작품으로 끌어들이면서 또한 인간과 기계에 원만하지 못한 불안한 그런 어떤 긴장의 관계를 드러내고자 하기 위해서 반대쪽에는 또 다른 또 안내 등을 갖다가 설치를 갖다가 했습니다. 네, 이번 전시도 그 장소성이 매우 중요한 전시라고 생각이 돼요. 오원배 교수가 맨 처음에 이 전시를 구상을 했을 때 그 OCI 미술관 그 구조를 염두에 두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전시장 가보면 32m짜리 대작이 벽면을 둘러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계화된 인간 군상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는 오히려 인간처럼 보이는 기계 인간들이 배치가 돼 있는데 이 작품이 OCI 미술관 1층을 벗어나게 되면 아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 2층으로 올라가 보면 이제 인간의 흔적이 사라진,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배제된 그런 인간 소외가 이미 이루어진 배경들이 쭉 등장을 해요. 이게 이제 과거의 옛날 것처럼 낡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같이 보여주는 마치 SF 영화에서 나오는 디스토피아 같은 모습들이 쭉 펼쳐집니다. 네.
3층은 오원배 작가의 작품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드로잉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주변 인물들이나 소소한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작게 화폭에 옮기셨다고 해요. 작가님은 여기를 무색계라고 설명하시던데 그럼 무색계라는 것이 이렇게 단순하고 애들 그림처럼 그럼 담백하고 이런 세계인 건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이번 전시가 이제 1층, 2층, 3층으로 네.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불교의 용어라고 해요. 3계를 표현하는데 이제 1층 그 기계 인간들과 아주 획일화된 인간이 있는 쪽은 그 욕계. 네. 그리고 2층 아까 설명해 주신 쪽은 색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쪽은 무색계. 이렇게 3계를 그러니까 미술관 자체가 하나의 세계관이 네. 펼쳐지는 거죠. 이번 전시에서 제일 이제 눈이 가는 건 역시 1층인데요. 그렇죠. 기계하고 인간이 대비가 되고요. 그리고 중심하고 주변. 인간이 계속 소외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인간이 스스로 내가 소외되기를 선택한 거냐 아니면 소외를 당한 거냐는 명확하지 않은데 그 명확하지 않음이 시각적으로 되게 잘 드러나 있어요. 네. 자, 결정은 니네가 해. 난 잘 모르겠지만 상황은 이래.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특히 이게 보통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메타포드를 써가지고 이렇게 상징적 이미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옛날의 SF처럼 정말 낡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원형적인 이미지들이 쭉쭉쭉 등장해서 굉장히 세게 느껴지는 작업들이죠. 메시지가 오히려 명확해진 거죠. 네. 소화전 보셨어요? 네. 아까 영상에서 작가가 말씀하셨지만 소화전이나 덕트까지 이렇게 작품 속으로 포함시키는 그런 개념들이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사람 있고 그다음에 기계 있고 또 사람 있고 그다음에 딱 실물 소화전이 딱 나오니까는 되게 몰입되고 현실감이 촥 왔던 것 같아요. 장소성 문제가 또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데로 갔을 때는 소화전이 그 위치에 없을 네. 거 아니에요. 그 작가 오원배 교수를 그동안 이제 미술계에서는 쭉 청년 작가라고, 사실 청년은 아니시죠. 아니시죠. 물리적으로 청년은 아니신데 그 부르게 된 이유를 알게 한 전시였던 것 같아요. 매번 전시 때마다 같지가 않아요, 주제가.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아까 상현 소장이 말했던 것처럼 메시지를 명확하게 날리는 그런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드로잉을 종이 위에 단순하게 간단한 방식으로 그려진 그림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그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그 작품을 대하는 어떤 제작에 임하는 작가의 태도를 중심으로 드로잉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실험적이거나 좀 솔직하게 좀 단순하게 작업을 진행시키고자 하는 그런 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은 종이라는 평면에 그려진 그 작업 외에도 입체로 다루어진 또는 어떤 행동으로 다루어진 영상으로 다루어진 그런 작업들도 우리가 전부 드로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업의 주제는 트와일라이트 존, 이 스튜디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중간지대에 있는 작가의 스튜디오, 그거를 소재로 해서 한 작업들인데 저뿐만이 아니고 작가들은 보통 현실하고 비현실 중간, 그 중간 영역에서 보통 작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캘리포니아를 이게 습관적으로 이게 다니면서 굉장히 그 중간지대와 비슷한 어떤 그 풍경들을 많이 봐왔어요. 거의 폐허가 된 뭔가 조금 어두운 면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풍경인데 그 풍경들을 소재로 지금 이 중간지대를 표현한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시에서 트와일라이트는 현실과 비현실의 중간지대, 그런 의미로 쓰였죠. 아까 인터뷰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가의 머릿속과 작업실이 그 현실과 비현실의 중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상상이 이루어지고 현실적이지 않은 생각들이 돌아다니는 곳인 거고,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드로잉이 선택되는 이유가, 물론 드로잉도 현실화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형태로 나오는 거지만 그 시간이 현저하게 짧아지죠. 다른 작업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내가 비현실의 세계에서 갖고 있었던 생각, 현실과 비현실의 중간 세계에 있던 생각들을 그나마 변형 없이 제일 빠르게 현실에 풀어놓는 방법이 드로잉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최근 아트팟에서 소개한 전시들 중에 드로잉을 주제로 한 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금호미술관의 피컷 드로잉 그랬고, 인사미술공간의 이성 작가의 드로잉 실험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오원배 작가 전시에서도 드로잉이 중심을 갖다 이뤘죠. 네. 그래서 오늘 김을 작가 전시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드로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김을 작가님께서 정의를 되게 잘해주셨는데요. 드로잉은 형식이 아니라 태도다. 솔직하게 그리고 실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평면뿐만 아니라 입체건 혹은 행위건 모두 드로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정의에서는 저희 작업도 되게 완벽한 드로잉인 것 같아요. 저는 드로잉 전시가 늘어나는 이유를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 찾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지금의 사회나 정치적 상황들이 사실 우리를 되게 많이 바꿔놨죠. 예전에는 뉴스에서 나오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직접 확인해야 되고, 뉴스가 맞는지 모르겠다는 의심도 확실하게 있고요. 그냥 막 믿을 수 없는 것, 내 눈으로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하고 내가 직접 생각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작가들의 입장에서 이런 태도를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을 해보면, 작가가 결국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손으로 그려서 밖에 시각적인 결과를 뽑아내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시각적인 변형을 최소화한 상태로 뽑아내는 것. 내가 지금 생각한 걸 최대한 변형 없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는 것. 저는 이게 어쩌면 사회적 상황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작가들도 드로잉에 집중하게 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을 작가 드로잉의 매력은 사실 이번 전시에서 작품 하나하나마다 드러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캔버스 천을 캔버스 프레임에서 떼어내서 또 다른 프레임에다 넣은 작업이 있어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자기 부정의 밑바탕에는 가장 자기 긍정의 의지가 있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모나리자의 비밀 섹션은 프랑스 미술, 감정 및 복원 전문 기관인 르메르 감정기관에서 지금 만들어졌고요. 실제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의 허가를 받고 그 지도하에 같이 멀티 스펙트럼 카메라와 층간 증폭법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모나리자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쳤고요. 단 하나의 단편적인 그냥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4개의 분리된 그림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사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숨겨진 25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25가지의 비밀은 직접 와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의 작품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 이걸 르네상스 맨이라고 보여줬던 그의 생애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가 실제로 꿈꾸고 설계하고 머릿속에 그렸던 작품들을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장인들과 함께 실제 크기로 만들고 그 일부분은 체험할 수 있게 만든 그 존이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가 지금 그리고 계속 남아있던 모든 다빈치에 관한 작품이라든지 뭐 해설, 그리고 그가 살아온 마을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아트, 그 부분까지 보시면은 충분히 다빈치를 경험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빈치의 원작은 없었지만 내용은 굉장히 충실했던 전시였던 것 같아요. 장소가 전쟁 기념관이라니 너무 딱이죠. 왜 다빈치가 탱크며 비행기며 그런 원형들을 만든 것을 전시한 거잖아요. 거기서 나오자마자 실제 현대 탱크와 뭐 비행기 탱크.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펼쳐지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움직여 볼 수 있는 것도 많아서 네, 애들하고 가기 참 좋습니다. 사실 이번 전시는 미술 전시라기보다는 과학 전시에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다빈치를 미술가로 여기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엄청난 걸작들을 그려낸 사람인 건 맞지만 이게 너무 잘한 장르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과학자로 아니면 이제 예술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는 어떤 르네상스맨이라는 그 중세 시대의 정말 천재로서의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죠. 사실 그 시대의 미술이 과학이었죠. 예, 염료를 만드는 게 실제로 화학적 기술들이 되기도 했고 원근법만 해도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과학적 영역이었던 거죠. 계산해야 되고 막 수학적 사고가 필요한. 근데 다빈치는 그것들을 과학자로서 해낸과 동시에 그걸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그걸로도 엄청난 성과를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인 거죠. 지금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이 녹화하는 주에 그 다빈치 작품이 사상 최고가 금액에 낙찰이 됐어요. 그 크리스티에서. 그래서 아마 이 낙찰을 계기로 모든 사람들이 다빈치가 뛰어난 화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 작가의 이름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작가가 자의적으로 그린 자신의 의도로 그린 미술들은 사실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죠. 한 200년? 그 이전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사실 누가 그리냐보다 누가 의뢰했느냐가 더 중요했고 어떤 걸 그리냐보다 어떤 걸 그리라고 의뢰 받았냐가 더 중요했던 작품들이죠. 그리고 국립이나 공립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데서 의뢰받은 작품들은 작가의 이름도 아예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이번 주 인사이드 아트 마켓에서는 서울옥천의 음정우 경매사가 이 작자 미상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예요. 그 작품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작자 미상은 말 그대로 정말 작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작품들을 말하는 건데요. 일단 다루는 중개인 입장이라던가 아니면 경매사로서는 충분히 작가를 검증하도록 노력을 하죠. 근데 아무리 해도 증거가 안 나오는 작품들을 작자 미상이라고 칭해서 경매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런 작품들 중에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고 그리고 화원 화사 출신들의 그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안목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진검승부의 시장이죠. 작자 미상은 말 그대로 작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작품의 진정성과 작품의 필치, 필격, 그리고 사이가 어느 정도 함축되어 있는지 그걸로 판단해야 되는데 편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이건 선수들의 싸움이에요. 진검승부의 장이고 이 작품에 아무런 증거가 없지만 단지 이 앞에 있는 그림만 가지고 이 작품이 언제쯤 그려졌을 것이며 누구로 추정되며 어느 정도의 합격을 갖췄을 것이다 라고 구입하는 사람이 스스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경지까지 도달한 분들만 구입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정말 안타깝긴 하지만 누가 봐도 이 작품은 아무개의 그림 솜씨다 라고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 도장 혹은 서명이 없을 때 눈물을 머금고 전칭이라고 칭합니다. 전칭이라면 그 전할 전자를 쓰는 거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 그림은 누구의 것으로 추정되나 명확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이 될 때 전칭이라고 이름 붙여서 작가 이름을 뒤에 넣고 저희가 경매로 진행을 합니다. 작년 이맘때 광화문에는 촛불로 꽉 차 있었죠. 그랬죠. 1년 전이네요, 벌써. 벌써 1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세종문화회관 앞을 가보니까 그 공간감이라고 하는 조각 전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전시를 아트파 8의 마지막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수능도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라 꽤 춥죠. 저희들도 이제 건강 조심해야 되겠고 시청자분들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미술과 함께 따뜻하고 즐거운 그런 겨울 나시길 빕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네.